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2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밖으로는 햇살이 되게 눈부시게 차양막을 넘어서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를 보니까요. 영하 10도예요. 영하 10도인데 사무실에만 있으면 굉장히 따뜻한 봄 날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눈이 살짝 내려가지고요. 여의도 공원에는 약간의 눈이 좀 쌓여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원래 겨울은 1월에서 2월 요때가 제일 춥지 않겠습니까? 겨울은 또 많이 추워야 해충도 없어지고 많이 추워야 그 다음에 풍년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저는 생존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주식도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을 늘 해왔기 때문에 약간 성격 급한 것만 좀 자제를 하며 주식에서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댓글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니주란 후기를 썼다가 너무 개인적인 의견인가 싶어 주저하고 지운 댓글이 있는데요. 실적도 잘 나왔겠다. 전문의께서 잘 참고해서 걸러주실 거라 믿고 댓글 남깁니다. 저는 리주란을 5년도 훨씬 전에 이렇게 대중화되기 전에 한번 맞아봤는데요. 그닥 효과를 못 느꼈답니다. 워낙 안정하고 효과 좋은 후기도 많아서 2년 전인가 다시 맞아봤는데 똑같더라고요. 요즘은 같은 가격이면 주배룩 맞습니다. 또 그런 게 있나 보네요. 평소에 피부 좋다는 소리 듣고 얼리 어답터 같달까요? 오늘 모닝브리프 듣다가 이세영 대리님 말고는 늑대 소굴이길래 실제 후기도 남겨봐야겠다고 용기 냅니다. 전무님의 빠른 판단 덕분에 요즘도 제 계좌도 어깨춤을 춥니다. 하셨습니다. 이런 사용 후기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이 사무실에만 앉아 있고 또 축구장에만 가 있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피터 린치도 월화수목 금금금 하다 보니까 수많은 감사 보고서 책상에 쭉 쌓아놓고 그것만 보다 보니까 실제로 소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또 유행 상품이 있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한테 많이 물어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채밀턴 분들이 이런 사용 후기 같은 거 올려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나는 정말 좋던데 아닌데 뭐 이런 사람에 따라서 분명히 호불호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맛집도 보면 호불호가 있고 유튜브에도 보면 아무리 좋은 내용에도 보면 싫다고 싫다고 예전에 보면 좋아요 말고 안 좋아요 이것도 숫자가 나왔었잖아요. 요즘은 안 좋아요 이 숫자는 안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좋은 내용에도 사람들이 싫어요를 올리는 분들 보고 세상에는 모든 게 약간의 그런 상대적인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편하게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진짜 5천 다 왔네요. 이제부터 조심해서 번 돈을 지키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는 또 약간 지키겠다는 마음 조금씩 가지고 계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1임이면 3억인데 180일 된 손주한테 3억을 정리하시다니 엄청 부자 할아버지시네요 했는데 3억이 아니고요.
저희가 3억 이 기본으로 저희가 일임을 받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3억을 하고 계시면 그러면 자녀 계좌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원래 만 20세 이상이면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 보니까 네, 그때 오셔가지고 그 아기 이름으로 그 미성년자 계좌는 부모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죠? 대리인을 해가지고 하고 그때 2천만 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족을 묶어서 한 분이 3억 이상이면 나머지 가족분들은 뭐 5천만 원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전체에 이래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나 우리 아이들 거 손주들 거 네, 이제 잊어버리고 산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 거만 가입해 놓고 가족 거는 이제 저희가 일임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가족 거도 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따라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거 컨닝하면서 좀 따라 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신경 쓰이고 따라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냥 나머지 우리 가족 것도 다 해줘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25%는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분 중에 한 분은 따라 하시다가 안 되겠다. 그냥 다 맡길래 네, 이러십니다. 그 아이들 거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 거를 어쨌든 이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5%씩 매년 성과를 내면 딱 5년 지나면 2배가 되고 10년 지나면 이게 4배가 되고요. 15년 지나면 8배가 되고 20년이 지나면 16배가 됩니다. 그래서 애가 나중에 20년만 지나도 벌써 16배가 되니까 그러고 나서 또 5년이 지나면 32배가 되는 거잖아요. 이 복리의 마법이 어마무시합니다. 30년이 지나면 그러면 64배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운용 보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에서는 펀드에 가입하고 장기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매년 운용 보수 1%, 1.5%, 2% 이렇게 떼가거든요. 떼가니까 그냥 장기 투자하세요 라고 하는데 저희는 운용 보수가 없습니다. 성과 보수만 있습니다. 무조건 수익난 금액에 대해서만 수익금에 대해서만 20% 합산해서 10억이 넘어가시면 15% 이런 식으로 디스카운트도 해드리는데 아이들 거에 대한 그 성과 보수는 사실 부모님이 내주시면 되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하면 이 복리의 마법이 아이들 계좌에서는 복리의 마법이 훨씬 더 좀 강하게 빠르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취업난은 참 큰일인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취업이 어려워서 이 학비를 내면서 애들 대학을 졸업시키는 게 맞나 하는 부모도 많으시더라고요. 이제는 맹목적인 대학 진학은 정말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AI 시대가 오는 것도 그렇고 맹목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취미로 배우는 아이들 가르칠 때 자주 하는 질문이 꿈이 뭐냐는 질문이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대답을 하는 아이가 엄마가 그런 생각할 시간에 공부나 하래요 라고 해서 충격에 휩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거죠. 꿈에 대한 세팅부터 하고 골 세팅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달려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달려야 될지를 목표를 안 정하고 일단 닥치고 공부나 해. 이거는 좀 아니다, 그죠? 지금의 고등학생들이 10년 뒤 30세 가까이 되면 사회의 일원이 되는 시기가 되고, 할머니 세대가 6.25 전쟁부터 지금의 한국을 보고 느끼셨던 변화가 당장 10년 안에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한국의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자라나고 있으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씩 보면 뭐 빵집에서 애가 빵을 만져서 그 점원이 그 부분에 주의를 줬더니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급빵 내가 사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보도도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 우리가 뭐 말세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극히 일부입니다. 앞으로는 변화를 이해하고 발맞춰 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미래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아 깨어있는 엄마가 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세계는 더 나아지고 있으니 분명 더 좋은 방향으로 갈 테니 두려워 말고 깨어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길요. 늘 생각했던 것들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함에 대한 특별함을 배워갑니다. 나만의 희소성을 갖는 것, 더 친절해지도록 노력해야겠네요 하셨고요. 후반기 장이 안 좋아진다면 채권을 매수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혹시 개인 투자자는 채권을 ETF로 매수해도 괜찮은가요? 네, ETF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채권도 보면 굵직굵직하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채권, 국고채라든지 회사채, 우량 회사채, 뭐 A 이상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그런 거 ETF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단지 ETF 뭐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름이 되게 괜찮아 보여서 들어가 보면, 특히나 채권 ETF 같은 것 중에 보면 거래가 되게 안 되는 ETF가 있어요. 그러면 호가 공백이 되게 큽니다. 매수 매도 호가급 공백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1년 이자 뭐 3%, 2%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거래 안 되는 ETF 무조건 그냥 시장가 매수 잘못하셨다가는 저 위에 높은 가격에 벌써 한 1% 손실 나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TF 같은 거 매매하실 때는 반드시 시가총액, ETF도 시가총액 확인하셔야 되고요. ETF 안에 어떤 구성 종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ETF도 제대로 알고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고3 아이들 라섹 참 많이 하더군요. 저희 둘째도 다행히 각막이 일반인들보다 두꺼워서 수술 예약하고 왔는데 잘 되길 바라봅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일단, 저도 라식 수술하고 20년 지나니까 다시 눈이 돌아오더라고요. 옛날 시력으로. 그래서 지금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요. 그래도 20년 동안 뭐 스키 탈 때나 수영할 때나 축구, 농구, 뭐 운동할 때 되게 편했기 때문에 크게 후회는 없습니다. 눈 번짐 현상이 좀 심해가지고요, 요즘. 좀 불편한 점도 약간 있긴 한데, 그래도 20년 동안 되게 편하게 운동했던 거 생각해 보면 크게 후회는 없습니다. 같은 말씀 반복해서 들으면서 마음속에 새기는 게 매력입니다. 웜의 신박은. 네,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로마서 말씀을 직장생활하면서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한답니다. 네,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화목입니다. 네, 직장에서 제가 사람 뽑는 기준도 그렇고요. 저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화목이 깨지겠다 싶으면 그거 하나만은 절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화목이 깨질 것 같은데. 근데 모든 사람의 성격을 다 알 수 없다 보니까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화목을 깨는 스타일의 선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선수의 스타일을 화목한
행복한 분위기에 잘 어울리게끔 잘 유도해서, 그 유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 제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지내는 게 오히려 참 편하고, 네, 그게 더 본인한테도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해주면 됩니다. 금융교육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은 더 필요할 듯합니다. 친절하라는 말씀이 누군가 이야기한 곳, 돈은 친절한 곳으로 흐른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나요? 음식도 친절한 식당에 가서 먹게 되고 해외여행도 친절한 나라로 더 가서 돈을 쓰게 되니까요. 네,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단 친절하지 못해서 어떤 나쁜 경험을 하게 되면 나 거기 다시는 안 가. 친절하지 못하고 친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나이스하지 못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계속 사회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표님이 키링 구애했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고요. 제 키링하고 여기 오늘은 제가 밑에다가 달아놨어요. 잘 보이시게. 네. 이 오델이랑 같이 이 대결 구도로 이렇게 특히나 오도령 그 얼굴 보면 인상을 딱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이게 약간 대결 구도처럼 느껴져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하이파이브 좋습니다. 한국도 지수 종목 2배, 3배 레버리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 기업의 지분을 사고 팔며 자산을 증식하는 자본시장 중에 하나인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투기적인 성격의 자본이 있고 투기로 생각하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목적을 가진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인데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만으로 투기적 성격을 아예 차단하면 돈은 미국과 같은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갈 뿐입니다. 지금의 환율 문제도 있고 외국 시장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레버리지 상품의 확대에 찬성합니다. 또 좋은 의견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주식 시장에는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과서에 투기적 거래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스페큘레이터라고 하죠. 근데 그 투기적 거래자의 순기능이 투기적 거래자가 있어야만 그 10명 중에 9명은 투기적 거래자입니다. 투기적 거래자가 있어야만 유동성이 그 투기적 거래자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되거든요. 아까 제가 ETF가 호가가 공백이 크면 이거 좋아서 나도 한번 사보려고 했는데 너무 높게 사고 팔 때는 너무 낮게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안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그 처음에 올라온 ETF 같은 경우를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LP, Liquidity Provider라고 해서 LP가 유동성 공급자가 그 호가를 막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게 이 투기적 거래자들이 들어와서 막 신용도 쓰고 공매도도 하고 뭐 그러면서 거기서 가격 발견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투기적인 그런 부분을 차단하자는 게 아니고요. 근데 3배짜리 레버리지는 그거는 돈을 반드시 잃게 돼 있잖아요. 반드시 잃게 돼 있고 주식은 보세요. 주식은 누군가가 나는 삼성전자 7만 원 여기 비싼 것 같아서 팔면 누군가는 샀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사면서 그 사람이 이익을 보기도 하고 고점에 누군가가 팔았는데 누군가가 샀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어쨌든 고점에 판 사람이 그 서로의 판단 잘못을 한 사람, 판단을 제대로 한 사람에 의해서 분명히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 3배짜리는
그냥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에서 그 자본주의 꽃이 주식시장이고요. 근데 이 주식시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카지노식 자본주의를 추구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이 자본주의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서 투기적 거래들도 들어오고 활성화시켜서 이 자본시장이 탄탄하고 건전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자본시장을 통해 가지고 회사채도 발행하고 전환사채 같은 거 뭐 한계 기업들은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는데 이 3배짜리 레버리지는 그냥 그 운용사랑 증권사가 여기 와서 3배짜리 해가지고 치고받고 하면서 결국은 그 3배짜리로 함으로써 고객의 돈이 녹아내리면서 그래도 고객의 돈이 녹아내려도 나는 그래도 매매하면서 수수료 발생하니까 3배짜리 매매하면서 수수료 발생하니까 그리고 3배짜리 같은 게 운용보수도 세거든요. 그걸 발행하는 운용사는 뭐 어차피 운용보수 들어오잖아. 네, 떨어지는 거 3배짜리 올라가는 거 3배짜리 네, 막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올라가는 게 배팅하는 3배짜리나 떨어지는 거에 배팅하는 3배짜리나 결국은 다 돈을 잃게 돼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뭐 오늘 사서 내일 맞추고 그렇게는 돈을 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다 돈 잃게 돼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투자자들도 주식시장 미국의 주식시장이 저렇게 성장을 한 이유는 미국 주식 장기적으로 투자하니까 S&P 500이 됐던 QQQ가 됐던 나스닥 장기적으로 투자하니까 예금 적금보다는 이 주식이 나아 하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저렇게 탄탄해졌잖아요. 근데 그런 카지노식 상품을 도박과 같은 룰렛과 같은 상품을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자들이 다 돈을 잃게 되면 그게 저는 거의의 배를 가르는 듯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3배짜리에 대해서 많이들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물도 뭐 레버리지 큰 거 아니야? 자, 보세요. 이 선물의 3배 레버리지 일으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 돈으로는 1억밖에 못 사는데 3억 원어치 살 수 있거든요. 신용도 마찬가지고. 그 3배짜리는 3배를 사는 거는 떨어질 때도 3배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올라갈 때도 그대로 다 회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0원이 7,000원이 되면 그 3배짜리는 1억 원어치를 내가 3억 원어치를 샀으면 그 1억 정도를 손해나면서 물론 반대매매도 당하게 돼 있는데 그 반대매매 상황을 가정을 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자금 관리를 해서 다시 올라오면 그 10,000원이 7,000원 됐다가 10,000원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그 지수가 5,000이 됐다가 4,000까지 3,000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3,0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000원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내 금액을 다 회복하게 돼 있어요. 3배를 썼다 하더라도 반대매매만 안 당하면. 그런데 3배짜리 레버리지는 일단은 그 미국의 3배짜리 있잖아요. 그게 33% 떨어지면 상패가 됩니다. 상패가 되면서 아예 없어져요. 제가 이걸 버티고 있으면 자금 관리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30% 빠져가지고 원금이 10,000원이 1,000원 되는 그런 식으로 되고 다시 10,000원이 7,000원이 돼서 7,000원이 다시 10,000원이 되면 그러면 한 42% 오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42%에 곱하기 3배로 올라오면 그러면 3, 4, 12 해가지고 한 130% 오를 건데
내 돈이 1억이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1,000만 원에서 140% 지수가 42% 올라서 이 3배짜리가 140% 올랐다고 한들 2,500만 원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3,0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면서 올라올 때도 회복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3배짜리를 다 내가 주식을 뭐 테슬라 3배짜리 내가 테슬라 주식을 3배 신용을 쓰듯이 3배를 들고 있다고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에 제가 웬만하면 장이 많이 빠지거나 뭐 그랬을 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사면 된다 했잖아요. 국내는 타이거 필라델피아, 미국에서 바로 사시면 속스 같은 거 그렇게 사시면 된다고 했는데, 자, 속스가 있고 속스 3배짜리 속3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5년이거든요. 5년으로 봤을 때 파란색이 필반 지수를 추종하는 속스고요. 그리고 밑에 게 디렉시온 해가지고 데일리 세마이컨덕터 불 3배짜리 요게 3배짜리예요. 자, 5년 전에 21년도 1월 달에 그러고 나서 반도체 3배짜리가 21년 11월 요때 마이크론이나 이런 게 고점 치죠. 고점 칠 때 보면 지금 요 한 배짜리가 23% 올라갈 때 44.5% 올라가죠. 65% 속스가 29.58 한 30% 올라갈 때 65% 올라갔죠. 이것도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그 구간에 돈이 녹아내렸기 때문에 실제로 올란 거에 3배 안 되잖아요. 30% 올랐는데 65%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떨어질 때 한번 보세요. 떨어질 때 얼마까지 떨어지냐면요. 요 21년 1월 달에 산 게 떨어질 때 78.97, 83% 손해나요. 그리고 요 속스는 28.44만큼 떨어졌는데 3배, 38이 24 해가지고 떨어질 때 30%, 3배 이상 떨어졌죠. 83%.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21년 12월에 고점 쳤을 때 180불 했던 요 속스 ETF는 24년 7월에 반도체 고점 칠 때 259, 260불까지 갑니다. 요때 180이었던 게 260 가니까 고점을 파란색 기준으로 보면 훌러덩 벗겼잖아요. 자, 훌러덩 벗겼는데 이 3배짜리가 얼마인가 보세요. 요때 고점에서 3배짜리가 68.6불이었던 게 이번 고점에 63.94예요. 지수는 요때보다도 훨씬 올랐죠. 지수는 이때보다 훨씬 올랐는데 더 낮아요. 63.94밖에 안 되고. 자, 그러다가 이번에 보세요. 다시 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지난 4월 달에 박살 났다가 그러고 나서 쫙 올랐잖아요. 쫙 올라서 지금 속스가 342불이 돼 있거든요. 342불. 요때 139였던 게 342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3배짜리는 21년 1월 달에 40불이었던 게 68불 갔다가 6불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고점 왔는데 63불이었다가 다시 10불까지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이번에 지금 반도체 고점 치고 있는데 60.75예요. 60.75. 여기 있는 가격 계속 보시면 되는데 고점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이런 상품이 근데 그나마 이 반도체 ETF가 그나마 지수가 위로 우상향하는데 이 우상향하는 지수도 전고점을 못 뚫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코르 보여드릴게요. 코르. 우리나라 코리아 불 3배짜리 최대
코르 우리나라가 요때 2018년 1월 말에 고점 쳤거든요. 요때 728이었어요. 728.5 하던 게 요때가 2600이었는데 21년도에 3300 가죠. 자, 3300 갔을 때 530이에요. 그 전에 코로나 때 51불까지 빠졌다가 722, 51불까지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532. 그러고 나서 또 박살이죠. 박살 나면서 32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올라왔는데 273입니다. 계속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계속. 아니 지수가 지금 5천을 왔는데 이 3배짜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인 승부 뭐 하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와가지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게 오르고 내리고를 잘 맞춥니까? 잘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그 3배짜리 가서 지금 몇 조 어제 보니까 몇 조였었죠? 한 10조 했나요? 그 10조 돈 계속 녹아내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선물이나 이런 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 누가 벌면 그래도 누가 잃고 누가 잃으면 누가 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 그나마 그 매매 수수료 조금 세금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마이너스가 나도 어쨌든 모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다르니까 거기서 매매를 자유롭게 만들어줘서 시장이 활성화돼서 거기서 사고 팔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벌고 어떤 사람은 따고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 3배짜리는 그냥 여기서 사고 팔고 하면서 그냥 돈이 다 녹아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허용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 온라인 카지노, 온라인 불법 도박 이거 굉장히 정부에서 되게 근절시키기 위해서 법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투자도 아니고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투기자 역할도 아니에요. 그냥 도박이에요, 도박. 이런 불법 도박과 같은 돈을 무조건 잃게 돼 있는 도박과 같은 그걸 갖다가 그걸 하러 해외에 나가는 서학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주식시장에 이런 3배짜리를 개설한다? 저는 해외 거를 무조건 금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허용하면 안 되고요. 지금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 보고 강제 청산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물려있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신규 매매는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 증권사에다가 지침을 내려서 해외 주식 투자에 있어서 3배짜리는 매매가 안 되게끔 반드시 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아무리 투기적인 거래도 좋지만 주식시장이 저는 우리 제도권에서 그래도 조금의 양심 있는 얘기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카지노식 금융이 되면 안 됩니다. 카지노식 금융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실력이 없어서 처음에 돈을 잃는 거는 수업료를 좀 내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면서 주식도 하나의 정신노동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변화에 소위 말해서 이 회사의 기업이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면 그 기업의 주권을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러한 건전한 투자 문화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하는 건데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선물 옵션 제가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선물 옵션은 제로섬 게임이라서 선수들은 들어가서 해도 되는데
B 선수들은 가면 뭐 100%다 터지고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뭐 드리는 건데, 근데 선물 옵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러면 누군가가 내가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배짜리는 그냥 도박입니다. 도박. 3배짜리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도박 재밌잖아요. 네, 해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서울 시내에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카지노 허용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태백의 탄광촌을 되살리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에도 강원랜드가 있고, 미국에도 보면 덴버에 보면 탄광촌에 그런 카지노를 허용해주고, 라스베가스 같은 사막에 그런 카지노를 허용해줘서 네, 그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근데 서울이든 도심 내에 그런 도박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말이 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1월부터 인턴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국내 MP 설명해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BM형과 수익형의 차이는 뭘까요? 네, 그 인턴 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되는 그 영상을 못 보신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에는,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는 여러 투자 주체들이 들어와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길게 설명을 드렸다 이 단타 중심의 그런 투기적 거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인도 그냥 한 명의 외국인이 아니에요. 롱텀하게 보는 그런 뮤추얼 펀드 외국인도 있고요. 홍콩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그런 헤지 펀드들도 있고요. 독서 같은, 하이에나 같은 그런 헤지 펀드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들도 보면 벤치마크를 그냥 추종하는 기관들도 있고요. 롱숏을 하는 헤지 펀드처럼 네, 롱숏 하는 기관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 BM 원래 그냥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돈 벌기 위해서 주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30% 빠졌는데 나는 20%밖에 손해 안 나서 하면서 좋아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손해가 20% 났는데. 그런데 기관들은요, 이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가 꽤 큽니다.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거의 50%는 패시브로 시장을 그냥 기계적으로 시장하고 쫓아가게끔 만든 그런 패시브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액티브 펀드들은 국민연금에서도 주식형 펀드를 자금을 집행할 때 주식 90% 이하로 못 낮추게 합니다. 그런 순수 주식형 펀드를 집행을 하면서 벤치마크 코스피만 이겨라 이런 주문을 합니다. 코스피만 이기면 되고, 코스피보다 언더퍼폼하면 시장이 작년에 75% 올랐잖아요. 근데 30%밖에 수익 못 냈다. 그러면 자금 회수 당합니다. 자금. 근데 헤지펀드나 프랍데스크나 이런 데서는 뭐 지수가 얼마 올라가든 상관없어요. 나 30% 벌었네. 30% 벌었으니까 수익 20% 성과급 받아가고, 네, 그렇게 하는, 저희도 그런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운용을 하고 있지만, 근데 벤치마크를 이기라고 요구가 되는 그런 펀드인 경우에는 주식을 줄이지 않고 90%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계속 시장을 이기기 위한 그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반인 분들이 경험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저희가 벤치마크 MP가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자산 배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90% 이상 주식을 담아가면서 어떻게 이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MP, BM형 MP라고 보시면 됩니다. 벤치마크형 MP. 수익형은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내가 지금 사서 먹을 주식, 지금 들고 있으면 터질 것 같은데 하면 빼고. 약간 그 개념이 헷갈리시죠? 헷갈리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벤치마크 펀드는 내가 없어서 아쉬운 종목은 무조건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고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종목은 무조건 파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없어서 아쉬운 종목, 시장을 못 쫓아가는, 그러면 최근에 현대차가 오르고 삼성전자가 오르고 그러면 시장을 언더퍼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재작년처럼 안 좋을 때 전자를 갖고 있으면 계속 시장을 언더퍼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 비중보다도 더 많이 들고 있게 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줄여야 됩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나라 뭐 내수 소비재 중에서도 갖고 있으면 언더퍼폼. 그러면 기계적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매매가 실제로 주식시장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라고 벤치마크 MP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도령 인형은 오매 불망 5일 연속 맞춰서 저번에 배송이 왔는데 전무님 인형이 없어서 뭔지 뒤통수에 전무님이 매달려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매수를 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시간이 벌써 40분이 넘었네요. 큰일 났네. 자,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신문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꿈의 5000P 카운트다운, 현대차 시총 100조 눈앞이라고 돼 있는데, 자, 주식을 잘하려면 시가총액 개념으로 주식을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주니어 시절에도 신한투신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저희 팀장님을 비롯해서 고수분들은 다 시가총액이 얼만데 저 회사의 시가총액하고 이 회사의 시가총액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말이 돼? 아니면 이 주식이 너무 싼데 너무 비싼데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PER, PBR 뭐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요. 그런데 기업을 통째로 그래서 저 회사의 시가총액이 TSMC가 2,400조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900조. 뭐 그랬을 때 TSMC의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독보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익 규모로 따지고 보면 뭐 비슷한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나? 얼마 전만 하더라도 500조였잖아요, 삼성전자가. 근데 그때는 또 어닝 쇼크였었고요. 그렇게 계속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독보적인, 더 독보적이죠. GPU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경쟁력, 그런 독점적인 지위, 그런 거에 대한 멀티플을 또 얼마를 주는 게 맞는지, PR이 그래서 25배인지, 그렇게 계속 시가총액으로 우리가 기업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시가총액 잠깐만 볼까요? 여기 네이버 제가 주식 기초 강의 다 설명해 놨죠. 우리가 네이버 증권만 들어가 보더라도 웬만한 펀드 매니저들이 참고를 하는 자료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네이버에 증권 들어가서 여기 시가총액 눌러보면 다 나옵니다. 핸드폰에서도 네이버 증권 들어가 보면 다 나오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 나오고 여기 시가총액 870조. 오늘 좀 빠져서 그죠. 아까 뭐 3%까지 빠졌었는데 하이닉스 시총, 그 다음에 현대차잖아요. 어제 소현철 박사 오셔가지고 또 영상을 찍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현대차 시총하고 LG엔솔의 시총하고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현대차 시총이 LG엔솔의 시총보다 작은 게 좀 납득이 안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 시총이 상대적으로 너무 그동안에 싸게 거래됐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한테 만약에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한다든지 아니면 경영이 아니라 그냥 회사를 신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현대차 가져갈래, LG엔솔 가져갈래, 둘 중에 뭐 가져갈래? 라고 하면 제가
저도 현대차 가져가겠어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PER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다 보니까 PER이 안 나오고요. 현대차는 PER이 뭐 6배, 7배 하다가 12배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아무튼 네, 시가총액을 보면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상대적인 가치가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해서 이 시가총액이 맞는지 네, 그렇게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로봇 대장주로 부각된 현대차가 19일 급등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4,900에 안착했고요. 오늘도 마이너스 나다가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는데 왠지 13일 연속 상승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강합니다. 전자와 하이닉스에 이어서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선 현대차와 그룹 계열사들의 주가 상승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코스피는 사상 첫 5,000선까지 지금 한 90포인트, 이제는 80포인트 남았습니다. 밑에 내용은 쭉 보고요. 코스피가 새해 들어서 지금 1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장 연속 상승 기록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요. 13일 연속 상승한 적이 1984년에 한 번 있었고 2019년이 장이 미국 시장은 S&P 500이 금리 인하 3번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2019년도에 이 8월 달에 또 확 빠졌다가 나중에 올라오면서 사실 대꼬박꼬가 많았거든요. 근데 2019년 상반기에 또 13번의 상승이 있었더라고요. 하반기에도 있었고. 그런 거 보면 이번에 뭐 13번 못 가라는 법은 없는데 하여튼 13번을 넘어서 한 15번 이렇게 신기록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지금 피지컬 AI 관련주로 재평가받는 가운데 실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반도체와 방산, 조선 등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무려 7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하루 만에 16.2%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98조가 됐고요. 새해 첫 거래일 시가총액이 60조였는데 와 40조 원 가량이 순식간에 이번 달에만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현대차의 우선주 삼형제, 우선주가 있고 이유비가 있고 사무비가 있습니다. 이 우선주를 포함한 전체 시가총액은 무려 116조 정도 되네요. HSBC는 현대차가 디스카운트 국면을 지나 프리미엄이 부여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목표가도 58만원으로 올렸네요. 지금 48만원이네. 기존 목표가가 32만원이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도 현대차 목표가를 최대 65만원까지 올렸습니다. 기아도 12%, 현대모비스도 한 6% 동반 상승을 했고요. 전자도 이날 장중 처음으로 15만 전자고지를 밟았었고요. 하이닉스 역시 76만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불장에도 유가증권에서 하락한 종목은 한 490개 되고요. 상승 종목 398개보다도 하락 종목이 더 많았네요. 그래서 여전히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지속됐고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CEO 절반은 AI가 일자리 대거 대체, 기업 이익에는 도움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이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에서 AI가 가져올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술 혁신이 기업 이익률은 높이겠지만 이것이 곧장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이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보면 자,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 기업 이익률은 높아지고
반면에 근로자 일자리는 당연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술 혁신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거다 보니까 노동자의 일자리랑 임금 상승이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에서는 절대 물가를 또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평균적인 노동 임금 상승률이요. 기술 개발을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왜 만들겠습니까? 그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 대체하려고 하고 AI 소프트웨어 사무실에 앉아있는 화이트 칼라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주식으로 그런 기술 혁신을 만들어가는 기업의 주가에 주식에 딱 매달려 있어야 돼요. 네, 거기에 딱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매달리기가 제일 좋은 때가 언제죠? 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습니까? 못 타요. 그거 서커스 단원, 그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에 아주 익숙해진 그런 서커스 단원이나 진짜 경주마 타시는 기수분들 아니면 그 달리는 말에 어떻게 올라타겠습니까? 그래서 달리는 말이 주저앉아서 쉴 때 올라타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좀 쉬었다가 다시 달린 말인지 아니면 노쇠해가지고 이제는 관절염이랑 이런 것 때문에 못 일어나는 말인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달리는 말보다 천리 가는 말이 쉴 때 사는 거 좋아합니다. 쉴 때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또 이거 삼천포로 빠져가지고요. 잠깐. 밑에. 자, 특히 기업 성장이 가계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기업의 성장이 가계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 성장과 분배의 괴리 가능성도 수치로 확인이 됐는데 CEO의 45%는 AI가 기업 이익률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변은 12%밖에 안 됩니다. 보고서는 2030년 노동시장이 단일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인재의 준비도라는 두 가지 핵심 변수에 따라서 미래가 네 가지 시나리오로 분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대체의 시대. AI 기술은 급격히 발전하지만 사회와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두 번째는 가장 이성적인 모델인 초가속 발전 시나리오인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인재들의 역량도 함께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코파일럿 경제로 AI 기술이 인간이 적응할 수 있는 속도로 완만하게 발전하고 인재 준비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체된 발전은 기술 도입은 꾸준히 이루어지지만 이를 활용할 인재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를 얘기하네요. 자, 보고서는 기업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전략으로 작게 시작해서 빠르게 확장하는 방식과 인재 중심의 재교육 투자를 제시했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도래하든 구성원의 AI 리터러시 문해력을 높이고 업무 프로세스를 유연하게 재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설명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 자, K 콘텐츠 전성기인데 제작 생태계가 붕괴. 국가대표 OTT 육성을. 자, 기로에선 K5. 자, 2019년은 K 콘텐츠가 글로벌 주류 편입에 문턱을 넘은 해인데 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서 이듬해 미국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했고요. K 콘텐츠가 서구 문화산업 중심에 편입된 대사건이었는데 배턴은 K 드라마가 이어갔습니다. 아, 우리가 보통 바통을 이어받는다. 이걸 갖다가 이제 배턴이라고. 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넷플릭스의 사상 최고 흥행작인 오징어 게임은 2022년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에서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더 글로리 2022년에서 23년, 그리고 폭삭 속았수다. 요 드라마가 폭삭 속았수다였다, 그죠?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더 글로리는 송혜교 씨가 나와서 무슨 복수하는 뭐 그런 드라마였었죠. 자, 이렇게 폭삭 속았수다 등 K-드라마의 전 세계적 열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K-무비 약진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헌율 고려대 교수는 글로벌 OTT가 들어오기 전에도 드라마는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 채널까지 작품을 많이 배출해왔고, 영화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작품을 내며 제작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OTT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그간 쌓아왔던 한국적 스토리텔링 역량이 강력하게 발휘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빛이 있다면 그림자도 있는데, K-무비, K-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콘텐츠 수요를 빨아들이는 척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본진인 국내 제작 여건과 생태계는 악화되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자사 오리지널 영화, 드라마에 막대한 액수의 투자비를 제시하며 제작 수요를 빨아들이는 동시에 제작된 작품의 이 IP를 확보합니다. 제작사는 계약된 제작비와 10에서 15%에 달하는 정해진 선마진만 벌고요. IP에 기반한 2차, 3차 콘텐츠와 작품의 해외 유통권 등 추가 수익 창출은 대부분 이 넷플릭스의 몫입니다. 글로벌 OTT의 대형 투자는 제작비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렸고요. 영화 배급과 드라마 제작 편수는 그와 반비례합니다. 제작비가 대거 투자된 대작이 억 단위 구독자를 확보한 플랫폼에서 전 세계적인 조명을 받는 동안 국내 기층 제작사들은 주변부로 밀려났고요.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원은 넷플릭스 중심 구조가 지속이 되면 신인 발굴과 장르 실험을 담당해온 이 풀뿌리 제작 생태계가 고사할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급기야 대형 국내 영화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도 해외 시장을 통한 투자 수익 회수가 없다면 제작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내몰렸는데, 지상파 방송사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6년간 신작 드라마 공급과 일부 드라마의 전세계 동시 방영을 결정한 것이 대표적인데, 이 OTT로 인한 제작비 폭등과 투자금 회수가 난항을 겪고 OTT 투자 유치, OTT 종속이라는 이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진 건데, 문제는 IP입니다. 작품 공개 이후에도 지속적 수익원이 돼줄 IP를 확보하지 못하면 작품 제작의 자생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품 다양성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서울의 봄의 각본과 연출을 맡았던 김성수 감독은 글로벌 OTT는 결국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스토리텔링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을 했네요. 더 큰 문제는 산업의 공동화 우려인데, 글로벌 OTT가 K 콘텐츠에 대해서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언제라도 투자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OTT를 완전 대체할 국내 미디어 플랫폼은 없는 만큼 글로벌 OTT의 투자 축소는 영화 드라마 제작 편수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박세진 이름이 저희 사촌형님 이름이네요. 한양대 교수는 글로벌 OTT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되레 한국 콘텐츠 시장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중소형 제작사에 대한 세제 혜택과 인프라스트럭처 지원, 국가 간 공동 제작 협정 등을 통해서 글로벌 OTT에 대항할 메이드 위드 코리아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겨울 연가 배용준 씨랑 최지우 씨가
주연했던 그 겨울연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 KBS에서 드라마 제작비를 지원을 해주고 결국은 KBS가 그 판권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 영세한 제작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을 받아서 뭔가 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갑과 을에서 을의 관계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완전히 넷플릭스가 지금 슈퍼 갑이 돼 버렸습니다. 너무 이렇게 독점적인 경쟁력을 넷플릭스한테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뭐 문화진흥 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느 정도 그래도 넷플릭스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우리 쪽에서 뭔가 해줄 대항마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좀 우리 재벌 그룹 중에서 이 컨텐츠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그나마 진심으로 하고 있는 데가 CJ였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미경 회장님이 거의 뭐 대부 같은 그런 역할을 그동안에 해왔었다라고 제가 데모인가요? 역할을 해왔었다고 들었었는데, 아무튼 좀 약간 우리만의 대항마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곰은 제주는 곰이 부리고, 우리가 부리고, 돈은 넷플릭스가 다 벌고, 조금 약간 안타까운 면이 있다, 그죠? 자, K 콘텐츠 올라탄 한국의 다음 행선지, 프랑스의 답이 있다. 프랑스의 성장 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 5월 프랑스 남부 도시인 칸의 레드카펫 위에 모델 벨라 하디드가 입장하자 1만 명의 군중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요. 2016년부터 10년간 칸에 초청받았고 보그 표지만 35번을 장식했다. 하디드가 이번엔 어떤 브랜드를 소화했느냐가 국제적 관심사였기 때문인데요. 하디드의 의상은 로이터, 가디안, AP통신 외신 기자들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타전이 됐고요. 메이드 바이 프랑스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시켰습니다. 칸 레드카펫을 밟는 배우들의 의상은 디올, 루이비통 등 브랜드이거나 입생 로랑이라든지 샤넬 등 럭셔리 하우스 제품인데 드레스 주얼리만이 칸의 주인공은 아니고요. 모에 샹똥은 칸 영화제 개막식의 공식 브랜드이며 1박당 1만 유로에 육박하는 요금으로 악명 높은 칼튼 칼 호텔은 최정상 프리미엄 관광을 상징한답니다. 자, 가로 8m 계단 24개 불과한 붉은 카펫에 노출된 브랜드들은 프리미엄 서사를 구축하고 프랑스의 패션, 명품, 식음료, 관광산업 전반의 가치 상승을 견인하고요. 2022년까지 8년간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피에르 레스퀴르가 임기 내내 칸은 프랑스를 위한 세계적 쇼윈도다. 프랑스의 문화적 신뢰도 자체를 끌어올린다고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문화가 전면에 서고 그 경쟁력을 연관 산업의 환류의 수익을 회수한 프랑스 프리미엄 모델은 자연 발생적인 성공이 아니라 프리미엄 이미지를 하나의 산업 전략으로 설계한 결과입니다. 이는 K 콘텐츠 신드롬의 최정점에 선 한국이 단기 흥행의 파고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맞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질문합니다. 프랑스식 문화 모델의 위력은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 명품업계에 따르면 LVMH는 24년 매출이 144조였네요. 프랑스 내 직접 고용만 4만 명,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20만 개의 일자리가 LVMH 생태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해 로레알이 한 74조, 에르메스가 26조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경기 둔화에 강한 럭셔리 뷰티 기업이 프랑스 경제의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LVMH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매출 감소가 1%에 그쳤을 만큼 위기 방어 능력이 탁월합니다.
문화산업과 럭셔리 산업을 결합해서 경제 위기의 방파제를 마련한 프랑스 사례는 파리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아트바젤 파리는 미술품 거래를 넘어서 도시 전체를 전시장으로 바꾸며 호텔, 레스토랑, 교통, 쇼핑 수요를 끌어올렸고요. 아트바젤 파리에서는 2024년 기준 미술품 판매액을 제외하고도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3,300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체 파급 효과는 한 7,500억 된다네요. 자, 이 같은 구조는 정부와 기업 간 치밀한 협력의 산물이고요. 프랑스 정부는 리빙 헤리티지 기업 라벨을 통해서 자수, 가죽, 공예 등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정하고 지원을 한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패션 럭셔리 전략위원회는 생태계 육성과 장인 기술 수준 제고와 신흥시장 입지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움직이고요. 프랑스의 패션 연구소는 도제식 교육을 제공하며 인재를 길러낸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례는 제조업 중심 국가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독일과는 대비되고요. 독일 경제는 23년, 24년 2년 연속 역성장했습니다. 국내 GDP에서 20%를 책임지는 제조업이 흔들린 결과이고요. 반면에 GDP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9%에 불과한 프랑스는 23년에 1.4, 24년에도 1.2% 성장하면서 유로존 평균 성장률 0.9, 0.7을 웃돌았네요. 화장품, 명품 등 고부가가치 소비재가 성장의 다른 축을 형성해서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은 제조업 세태를 문화, 럭셔리 등 산업으로 보완하는 데 성공한 이 프랑스식 모델을 추격하거나 답습할 만한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관건은 K 콘텐츠를 제조업 수출을 촉진하는 부수적 소비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패션, 뷰티, 푸드, 관광 등 연관 산업을 프리미엄화하는 성장축으로 재배치할 수 있느냐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죠? 네, 김구 선생님이 오죽하시면 문화강국을 외쳤겠습니까? 이 문화강국이 되었을 때 이 제조업에 대한 부분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모든 것이 이 프리미엄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프리미엄으로 가야 부가가치, 고부가가치 제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공화서도 EU와 관세 전쟁 심각한 실수와 공화당에서도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그린란드 편입 정책에 반대하며 군대를 파견한 유럽의 8개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혀서 지금 양측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아빠라고 칭했던 이 나토 사무총장의 과거 발언을 가져와서 아빠를 건드리지 말라는 조롱이 나오기도 했고요. 자, 공화당 내 중도 성향 인사인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은 그린란드에 훈련 목적으로 소규모 군대를 보낸 것 때문에 우리의 동맹국들에게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은 미국과 미국의 재계 그리고 미국의 동맹의 나쁜 일이라고 했고요. 한 줌밖에 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언자들이 동맹국의 영토를 점령하기 위한 강압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나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공화당 소속인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도 알래스카주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에 대해서 불필요하며 징벌적 조치이자 심대한 실수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린란드 관련 관세가 미국의 국가안보 증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채 우리의 핵심 유럽 동맹국들을 멀어지게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미 이 조치들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나토 동맹국들은 관심과 재원을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서 그린란드로 돌릴 것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국토안보위원회 명예위원장이 마이클 맥콜 의원, 공화당 텍사스주인데요. ABC 뉴스에 출연해가지고 그린란드를 침공하는 것은 나토 헌장 5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던 나토가 폐지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러시아는 이런 갈등을 즐기는 모습인데 푸틴의 측근이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면서 아빠를 건드리지 말라. Do not provoke the daddy 라고 조롱했고요. 지난해 6월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아빠라고 지칭한 걸 비꼰 겁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나토 동맹국의 집단안보 추구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자, 이 가운데 지금 19일에서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1일에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이네요. 포럼에는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츠 독일 총리 그리고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등 미국과의 갈등 당사국 정상도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손현철 박사의 얘기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는 여기서 돈바스 지역 지네들이 가져가고 여기서 휴전하자 이러는데 우크라이나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 이 유럽 동맹들이 그걸 수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린란드 문제를 꺼집어내서 그러면 그린란드는 우리가 양보할게. 원래 미국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린란드 문제는 양보할 테니까 너네 나토 동맹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손대. 요런 걸 노리고 하는 거다는 얘기를 또 어제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임기 내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빅테크 칼바람이라더니 전체 고용이 오히려 늘었다고 돼 있어서 제가 그런가? 자, 전체 고용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고용 역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데 더 인포메이션은 주요 빅테크 기업의 전체 고용 지표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메타의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메타는 지난 3년간 최소 2만 5천 명을 감원했습니다. AR과 VR 기기를 만드는 메타 리얼리티 랩 인력을 10% 줄이면서인데 이 때문에 AI 확산에 따른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최근 직원이 78,450명으로 23년 3분기에 66,000명에서 12,000명이나 늘어네요. 18.5% 늘어났습니다. 이는 2019년 말 약 4만 5천 명과 비교해도 여전히 70%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구글, 모기와 알파벳 역시 직원 수가 증가세를 보였는데 23년 초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쳐서 24년 중반에 17만 9,500명까지 줄었던 인원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19만으로 회복이 됐고요. 이는 역대 최다였던 정점보다 불과 0.28%밖에 안 났습니다. 2019년 말에 약 11만 9천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사이 몸집이 비약적으로 커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류와 창고 인력이 포함된 아마존의 경우 고용 규모의 순증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22년 말에 154만 명에서 23년에 146만 1000명으로 줄었던 아마존의 전체 직원이 지난해 9월 말에 다시 157만 8천 명이 됐네요. 11만 명이 늘었어요. 오히려.
2019년 말에 80만 명이던 인력이 불과 2배 가까이 불어난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빅테크 기업들이 몸무게 줄이기가 아닌 근육 키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중복되거나 성장성이 낮은 조직을 과감히 정리하는 대신에 확보한 여력을 AI, 차세대 인프라스트럭처 등 핵심 분야에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메타는 지난해 채용이 수익화, 생성형 AI, 규제, 컴플라이언스 등 기술 중심 역할에 집중됐다고 밝혔고요. 구글 역시 클라우드 부문과 AI 연구 조직인 딥마인드를 중심으로 핵심 인재를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총이 계속 커졌던 기업들이다, 그죠? 네, 이런 기업들의 직원 수도 안 줄었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도주 소형 로봇 휴머노이드 ETF가 급등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코스피 5천 달성을 눈앞에 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반도체에서 로봇 테마로 옮겨가면서 관련 주들이 급등했고요. 이 CES 이후에 이 피지컬 AI에 대한 주목도가 커진 만큼 미래 성장 산업과 관련해서 공격적인 투자도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뉴로메카는 전거래일보다 29.9%, 93,400원에 마감을 했고, 지난 일주일 새 무려 180%나 급등을 했다네요. 야, 뉴로메카 시가총액도 1조 원을 넘었었습니다. 시가총액 나오죠. 자, 그리고 러셀 29.9, 협진 29.8, 시선 AI, 푸른 기술 등 시총 1조 미만 소형주들도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저도 4에서 5% 상승했고, 두산 로보틱스와 SPG는 각각 19%, 21%나 올랐습니다. 로봇주 급등세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주목받는 현대차가 폭등하면서 중소형 로봇 테마주 투자 심리도 함께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여기에 로봇 산업의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글로벌 산업 동향도 맞물렸고요. 자,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인 유비테크는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와 산업용 휴머노이드 판매 등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이날 유비테크는 홍콩 증시에서 장중 8% 가까이 급등했네요. 이날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상장지수 펀드 ETF도 급등을 했습니다.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16.8%, 삼성자산의 코덱스 로봇 액티브도 10.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주가 상승하자 관련 ETF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편입 종목에 다시 ETF 자금이 유입되면서 테마 급등세가 강해지는 흐름이다. 요즘 이 시장이 좀 빨라진 이유가, 옛날에는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2007년과 같은데 증권사 가서 번호표 뽑고, 그리고 나도 펀드 가입할래요 그러면서 가입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ETF가 있으니까 로봇이야? 하면 로봇 ETF 사버리면서, 그러면 그 ETF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 자금으로 또 ETF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을 사게 되고, 특히 로봇이 시총이 작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돈이 몰리면서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ETF 동향을 잘 먼저 보고, ETF에 어떤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가, ETF로 돈이 몰리면 그 섹터의 시가총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런 급등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